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용산시대 개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비비엔 국방부 청사에 들어설 집무실 조성 비용은 제외돼 취임에 맞춘 용산 집무실 업무는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유승민 전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며 맞섰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로 더욱 선명해진 윤석열 정부의 용산시대 전망과 대선 연장전으로 꼽히는 6.1 지방선거, 여야의 준비 상황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발표한 지 17일 만에 이전이 추진되는 건데 다음 달 10일 취임 전까지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제시한 예비비 규모는 496억 원이었지만 이 중 360억 원이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선 처리됐습니다.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요한 시설 구축 비용 116억 원이 배정됐고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 원과 일반 사무실 공사 비용 101억 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합참 등 관련 부서의 이전 비용과 국방부 청사에 들어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비용 130억 원은 제외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국방부와 인수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갈등도 일단락된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예비비 의결로 용산 집무실 이전은 탄력을 받겠지만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미훈련 종료 시점이 이달 말이어서 추가 예비비 처리는 다음 달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실무 논의와 함께 양측 지금 현재 정부 측과 또 인수위 측에서 조속하고 지금보다 보다 원활한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집무실 이전을 할까라는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한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공백이 없도록 차분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에게 밤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 요구할 것은 밤샘 이전이 아니라 철통 안보입니다. 청와대 개방은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집무실 이전과 상관없이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개방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6월 지방선거 후보군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송 전 대표는 내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에 윤석열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전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경선 흥행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지역구 일부 의원들과 오늘 오찬을 함께하며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시동을 건 송 전 대표는 내일 중앙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등록합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 출마를 놓고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등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이사진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 전 대표가 인물 부재론이라는 아전인수격 논리로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86 운동권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86 용퇴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송 전 대표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할 때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50대 공천 확정자죠. 63.2%로 과반이 넘습니다. 586도 경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특히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김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에 경기도를 맡길 수 없다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경기도에서 권력을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춰왔다며 두 사람과의 인연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급 유 전 의원과 김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으면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년간 만들어온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경찰이 최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명백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불법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김혜경 씨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기관들의 코드 맞추기를 위한 충성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발장 접수 10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적시 사유가 그간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받아쓰기 수사의 부활이고 줄서기 충성 경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했습니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논문 표절,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의 진상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권성동 의원은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 문제라며 경찰의 수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법인카드는 가족에게 건네져선 안 되고 공무원을 산호비처럼 부려서도 안 된다며 김혜경 씨를 겨냥했습니다. 여야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걸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고, 최강욱 의원은 윤 당선인과 친윤 언론에게 반갑고 기쁜 소식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허은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허위 스펙으로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험생들에게 사과해야 했다며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는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오는 15일 첫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전국시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은 윤석열 당선인. 해당 분과 간사들은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로 치솟은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보고했는데,
윤 당선인은 올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 전망이 어둡다는 보고에 인수위가 민생 안전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오는 14일 한국은행과 간담회를 갖고 물가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류세 30% 추가 인하 조치를 포함해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청했던 특단의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자리 수석, 민정수석을 없애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직제 개편과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확정된 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고수 보행 논란과 관련해선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해명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야당인 저희 국민의힘에게 요청을 해왔던 대로 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엔 너무 피로하거나 아니면 발목 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는 않기를. 대통령직 인수위는 민간 기업 주도의 해외 광물과 곡물 자원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세제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가 소유한 해외 광산의 매각 중단 여부 등을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임치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기업도 위기를 맞으면서 여성 기업의 발전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할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성 기업을 성별이 아닌 경제 측면에서 바라보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기업은 277만 개로 전체 기업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경제위기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참가율은 약 60%. OECD 38개국 중 32위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저조한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기업의 여성 인력 고용 비율이 남성 기업의 2.3배 수준인 것에 주목했는데 여성 기업이 여성 고용 창출에 더 적극적이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집에 있는 주부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이 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여성 기업이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거든요.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여성 기업인 맞춤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다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정체되어 있고 경력 단절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어때요? 밖에 나와서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창업하는 일들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밖에 우리나라 여성 기업의 창업이 대부분 숙박과 음식, 도소매 등 서비스업과 같이 생존율이 낮은 생계형 창업에 쏠린 것도 지적됐는데 기술과 지식 중심의 여성 창업 활성과 이들에 대한 벤처 캐피털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폴란드 현지를 방문해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정부를 향해선 고려인 난민 수용을 위한 군 전용기 파견과 의약품 등 인도적 구호물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방문엔 이 위원장과 함께 의사 출신이자 지역구의 고려인 마을을 둔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동행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19일에 열립니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검증과 함께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여야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이춤 캄보디아 상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FTA와 신투자법 등으로 협력과 교류가 늘어나길 바란다며 캄보디아에 진출한 340여 개의 한국 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이춤 상원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박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을 이제 의결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용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인수위가 요구한 496억 원 가운데 360억 원이 우선 지출되는데요. 국방부 이전 비용과 이 위기관리센터 같은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 구축 비용, 또 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현 육군 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이 360억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부족분은 상황을 봐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도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려면 국방부가 먼저 자리를 빼야 하는데 국방부 측이 오늘 이사 계약을 의뢰한 만큼 이르면 내일부터 이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윤 당선인이 바로 그 용산 집무실에서 취임과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가 또 이제 관심인데 취임 날짜가 이제 5월 10일이면은 그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네,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5월 10일 그 일정에 딱 맞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안보 공백을 우려해서 국방부 주요 지휘 부서들이 이 상반기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는 28일부터 이 합동 참모본부 건물로 이동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통령 직무실 등에 대한 공사는 5월은 돼야 시작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직무실 완료 시기를 6월로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따라서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과 서초동 자택을 오가며 직무 수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출퇴근길이 예상되면서 당장 이 교통 통제와 경호 문제 등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게 됐고요. 또 군대를 지휘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용산에 함께 있는 데 대한 안보 위험도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용산 시대가 열리면 이제 그 기존의 청와대가 이제 시민들 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청와대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또 미묘한 신경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건이 누가 열어주는 거냐, 이게 주체에 대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청와대가 어제 그간 출입을 제한해온 이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을 네. 일반 시민에 개방한다고 밝히면서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2년 전에 이 북악산의 북측면이 개방됐고 오늘부터 남측면이 개방되면서 사실상 54년 만에 전면 개방이 되는 겁니다. 이 앞서 인왕산도 2018년에 전면 개방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때 약속했던 북악산과 인왕산 그 전면 개방은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 또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 바로 전날 이 북악산 개방이 발표되면서 청와대가 개방에 먼저 선수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불거진 건데요. 인수위 측에서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지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적극 추진했고 또 부각시켰는데 이번 북악산 전면 개방으로 인해서 청와대 개방에서 이 과연 누가 주연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구 권력 간 미묘한 경쟁이 붙었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내각 이제 구성 문제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이게 무난한 인사로 이제 그 전망이 됐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국민 정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 론스타 의혹 그리고
과도한 보수 논란으로 통과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 론스타 하면 다들 먹튀로 기억을 하시고 있는데요. 네.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에 2012년 이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아서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남기면서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론스타를 변호했던 김앤장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고액 연봉을 받으며 고문으로 일했고 그 시기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와 겹친다는 건데 이때 한 후보자가 론스타 사태의 모종의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 사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고 청문회에서 다 밝힐 것이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 론스타 소송전에 증인으로 참석한 게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한 후보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요.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이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한 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한 후보자가 이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겁니다. 김앤장에서 받은 18억 원이라는 거액의 고문료도 이 사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인데다가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론스타 또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도 한 후보자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한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지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한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까지 지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 출신 인사를 등용한 것만으로도 협치 의사를 내비친 것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인 이 강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 한 후보자가 공직을 떠나 있던 시기에 대한 이 도덕성 검증 또 이 변화한 시대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를 손꼭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네. 앞으로 펼쳐질 인사청문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장정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휠체어 출근 챌린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였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와 연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국회에 출근하는 휠체어 출근 챌린지를 벌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단체들의 이동권 요구 시위가 논란이 됐던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척수 장애인인 최혜영 의원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원내대표단을 포함해서 휠체어 출근 취지에 공감한 20명가량의 의원들이 이 챌린지에 동참을 했고요. 이들 모두 체험 도중 국회의원 배지 달지 않기와 휠체어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 규칙도 끝까지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봉화산역에서 국회까지 휠체어로 출근했습니다. 1시간 반가량 이동하면서 제가 느낀 불편은 매우 컸습니다. 작은 턱에 시청이고 얕은 경사에도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제게 쏟아지는 시선이 의식되어 눈은 자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익을 위해 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행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인수위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진성준, 고민정, 오영환, 전용기 의원도 오늘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했는데요. 의원들은 저마다 직접 겪어보진 않고선 느낄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았다며 진정성 있는 체험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물론 장애인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돕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와 바닥 회전 장치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1975년 준공된 지 47년 만인데요. 본회의장 발언대 개선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도 발언대 높이를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또한 회전 장치를 작동해서 다른 방향에 앉아있는 국무위원과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의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장애인 이동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갑니다. 모쪼록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정치권에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공직자의 정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피플 파워 애피튜드 테스트, 즉 PPAT를 오늘 17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당 차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외에 개인이 제작한 사교육용 수험서까지 등장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등에서 당직자, 보좌진으로 활동한 관계자가 시험이 부족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수험서 출간 소식을 알린 것인데요. 이에 중앙당에선 PPAT 교재와 관련한 여러 상행위로 응시자들의 금전적인 손실과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수험생들에게 당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강의 자료와 예상 문제로 수험 준비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평가에선 공직자 직무수행 능력과 현안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당원당규부터 정치관계법, 시사 현안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며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 해석 능력, 표현 능력, 독해 능력 등은 필수입니다. 동영상을 열심히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난이도가 구성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열공해 볼까요? 당에 올린 동영상 강의 자료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원희룡 전 제주시사, 조태용 의원,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이수정 범죄심리 전문가 등 분야별 일타 강사들이 출연해서 수업 안내를 이렇게 하는데요. PPAT 시험을 주도한 이준석 대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듯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자격은 갖춰야 한다며 누구나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당 체제를 개혁하는 첫 단추가 바로 이 적격성 평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항목은 3개 영역, 8개 과목의 30문항이라고 합니다. 당원, 당규,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 판단, 대북, 외교안보, 안정과 사회 등 현안 분석 능력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당초 상대평가로 시행키로 했던 기초자격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서 지역구에 출마한 기초광역의원 후보의 경우 평가 점수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받고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자격시험이 도입된 건 정당 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이준석 대표가 실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의힘에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내건 기초 자격 평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공천.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공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의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최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비대위에 합류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거죠? 제가 3월 14일 시작했으니까요. 아직 한 달 채 못했습니다. 예. 한 20일 정도? 네, 그렇습니다. 20일 정도 되셨는데 그 사이에 뭐 그 많은 일이 또 이제 비대위 체제니까 네.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제 바쁘실 것 같은데 예. 현재 그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반에는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임되고 비대위에 이제 합류하면서 더 이상 그런 논란은 없어져서 네. 비대위가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지도부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적응하기도 힘들고 하지만은 또 제가 밖에서 야당 의원 시절에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네. 제시했던 사람으로서 네. 좀 안에서 좀 쓴소리하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뭐 저희가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또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비대위는 이제 다음 전당대회가 한 8월 말쯤 열릴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예, 진행이 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8월 말까지 그 전당대회까지는 운영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그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지출이 의결이 됐습니다. 용산 시대를 선언한 지 17일 만이고요. 또 이사 비용을 이제 손에 쥐게 됐는데 일단 그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요구한 그 496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360억 원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번 그 예비비 의결 그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위원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당선인이 공약을 했고 진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너무 조급하게 5월 9일 취임일 전까지 하겠다라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부딪혔고 뭐 그거를 이제 언론들은 뭐 신구 권력의 갈등까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결국 될 일이었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았지만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안보 공백 없이 제대로 직무실이 이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도 처음 요청하는 이제 500억 가까이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합참에 대한 이전은 네. 이후에 이제 집무실 이전한 다음에 좀 천천히 진행하자, 안보 공백 없이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부분 뭐 말씀 이미 하셨는데 사실 원래 그 약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요. 이제 안보 공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이 광화문으로 갔으면 이제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광화문 가는 게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대안을 찾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로 가게 됐죠. 그런데 국방부로 가게 되면 국방부가 이전을 해야 되고 또 합참이 이전을 해야 되고 연쇄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시기에 한미연합훈련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고 번거로운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시기를 갖다가 조금 늦춰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선자 측에서 살짝 한 발 물러선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통이동해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약간은 기다리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타결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이제 뭐 해결이 안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점의 문제지.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예비비 360억인데 나머지도 빨리 이제 해결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또 그동안 출입이 통제가 됐었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이 국민 품으로 온전히 돌아갔습니다. 예비비가 의결되기 전날에 이 북악산이 국민 품으로 돌아온 건데요. 이 북악산 개방과 또 예비비 의결 타이밍이 좀 공교롭게도 절묘한 것 같은데 청와대는 이게 오비 일학이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뜻이었고 뭐 네. 그런 진통을 지금까지 좀 겪었던 부분인데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악산의 등산로를 열음으로써 아무튼 보다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가깝게 만들어준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당선자가 하려는 거를 좀 대통령이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 뭐라는 선수 친구 아니냐. 예, 뭐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차피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청와대를 더 국민들 가까이 가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네. 그 과정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오비 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아무튼 이제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주기로 한 거는 이제 완전히 기정사실화돼서 조만간 이제 국민들이 청와대에 가서 자유롭게 뭐 관광도 하고 즐기고 그 뒤에 산도 오르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개방의 주체는 윤 당선인이다. 뭐 저는 그건 인정한다고 네.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어차피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북악산 등산로를 개방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빨리 이 등산로 개방하자 이렇게 하셨을 거고 네. 저는 거기서 뭐 이렇게 막 너무 많은 해석을 해서 막 이게 뭐 누가 선수를 줬다 이거 자체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양쪽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편 다소 무난한 인준이 예상이 됐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와 민주당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내정자께서 자신 있게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오셨는데요. 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피로하거나 아니면 발목 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는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요청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검증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미디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십시오. 굳이 우리 정부의 기준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인사를 한다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그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네. 한 후보자를 두고서 인수위 측에서는 국민을 너무 피로하게 하거나 발목 잡기를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입장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이제 론스타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뭐 이런 사실이 또 최근에도 밝혀졌는데 론스타 의혹에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고액 보수 논란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김앤장 고문료를 이제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 받았고 1년간 S5일 사회이사 보수로 8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적정성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김앤장 같은 대형 법률 회사들이 뭐 로펌들이 이렇게 전직의 고위 관료들이나 또는 뭐 검찰이나 이제 법원에 있던 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그리고 이제 뭐 법조인들이야 당연히 변호사로 활동하겠지만 고위공직자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결국 이제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뭔가 그 안에서 그 회사 그러니까 로펌의 일을 하시는 거죠. 법조인이 아니지만은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연간 한 5억 원 정도의 이제 보수를 3년간 받다가 그 위에는 3억씩 받았다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분이 하신 일이 결국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하던 어떤 업무에 관련돼서 그거를 어떤 네트워크나 인적 관계나 아니면 거기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서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불공정한 정관 예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액 보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많은 금액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좀 밝히셔야 국민들에게 해명이 될 것 같다. 특히나 그 5억에 걸맞는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다고 하면 국민들이 수긍을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그 부분은 뭐 청문회 과정에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뭐 그건 또 정치권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고액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이제 이런 인재들이 사실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가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대가의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인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실은 기대하는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역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자체가 뭐 돈이 너무 높다, 뭐 가격이 너무 높다, 또 뭐 보수가 너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사실 사회이사의 그런 일반적인 보수가
그러면 월 뭐 몇백만 원 이게 그럼 많다고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내용에 따라서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체적인 또 시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 대기업에서 사회 이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해 충돌 여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에 이분이 하셨던 일, 그 다음에 이분이 고문을 하시면서 하셨던 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일들이 과연 있었느냐. 그럼 이 충돌되는 일을 하시면서 고문료를 받았다. 그것도 거액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과다한 뭐 그런 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쟁점 사안이다라고. 그렇죠. 김앤장의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또는 어떤 아주 이제 높은 어떤 지적 수준의 여러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의 어떤 급여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또 일반적인 사회 이사나 또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봉이 높다 또는 뭐 급여가 높다라고 해서 와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럼 이분이 이 일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공직자의 태도로서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해야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적절하게 공직자 검증에 어떤 잣대를 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냥 무작정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그러면 뭐 자기가 몸값이 비싸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럼 총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근데 이제 이 고액 연봉이라는 게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고 네. 그 뒤에도 이제 뭐 공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협회 같은 데서 이제 또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영역으로 넘어오신 거죠. 그래서 로펌에 이제 고문을 하신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이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적정한 대가를 받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다라는 게 지금 좀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총리를 이제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공적 영역을 떠나서 사적 영역으로 이제 가신 분인데 더 이상 공적으로 돌아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을 다시 모시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인재가 없나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뭐 인사청문회를 또 거치면서 다른 부분들을 검증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관 후보들 또 이름이 나오는데 좀 새로운 인력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을 보면요. 윤 당선인이 별의 순간을 잡는 데 공을 세운 이들 전면 배치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김태흠, 김은혜 이런 인물들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OX 질문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엔 이른바 윤심이 있을 것이다. O. 본인들의 결단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윤심은 없을 것이다 하면은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세모는 없나? 네. 네, 이현주 의원님 세모. 네, X를 들어주셨는데 먼저 이현주 의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세모죠? 윤심이라는 게 저는 뭐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뭐 누가 출마하는데 이재명 전 후보께서 뭐 전화해서 뭐 출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이렇게 본인이 이제 출마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좀 나서줘야겠다 이런 건 좀 있을 거거든요. 좀 어떤 면에서 좀 총알바지가 돼야겠다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불쏘시개가 돼야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윤핵관 대표적인 윤핵관이기 때문에 나섰을 때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소야대라는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당이 다
다수당이면 사실은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여당이 소수당인데 만약에 원내대표가 당선자하고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어느 정도 세팅이 돼서 기반을 잡기 전까지는 내가 좀 나가서 좀 총대를 매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뭐 윤 당선자 직접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윤심을 이제 뭐랄까요, 좀 자기가 이제 짐작해서 윤 당선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앞장서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나머지 분들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럼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충청도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역이 다 민주당이고 사실 굉장히 그 지역에서 뿌리가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쉬운 선거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역이지만 김태흠 의원이 내가 나가서 한번 뛰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초선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지금 나가서 유력하게 지금 뛰고 계신데 그러나 유승민 대표 혼자 이렇게 딱 나와서 뛰면 민주당은 지금 아주 쟁쟁한 후보들이 여러 명이서 경쟁하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가 경기도 연고도 별로 없으신데 혼자서 해가지고 당선이 후보가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게 취약한 선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또 어떤 불쏘시개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흥행몰이를 위해서 내가 나서 주겠다. 이런 약간의 윤심에 대한 윤 당선자 직접 전환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최 의원님 본인들의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시는 뭐 거죠? 그렇게 네. 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새로운 그 권력의 흐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네. 당연히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다 같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결단이나 행동들이 마치 그거를 등에 업고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지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분들의 다 개인적인 결단이고 솔직히 윤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그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나가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만 믿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윤심이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도 역시 지금 이제 그 편치만은 않은 그런 이제 네. 상황인데 특히 서울시장을 살펴보면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출마에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이 오늘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또 이제 네. 밝혔고 친문 의원들이 그 입장문을 가지고 이제 반기를 또 이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 위원이신데 네.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지금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광역 단체장의 후보를 놓고 논의는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경선 룰과 뭐 경선 반복, 공천 뭐 심사 기준 같은 것들 이제 그 결정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네. 송영길 대표가 아무튼 서울 출마를 이제 결심한 것은 이제 본인의 결심이고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나 이 주소지 옮기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좀 촉박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잡음이 더 많이 나온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의 그런 결심은 뭐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물론 또 그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다면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할 또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 책임이 있는 거죠. 네. 물론 비대위도 그 책임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당의 아까 전에 이제 그 권력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친노, 친문 이렇게 쭉 그 개파의 어떤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권력이 이제 새로운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전 후보에게 지금 상임 고문에게 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권력 흐름을 이제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그 기존의 개파 간의 갈등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다. 정당 내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활하게 또 그 전당대회나 이런 걸 거치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판이 제일 이제 큰 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지사 선거. 예. 이 후보들이 이제 그 대선 후보급들이 또 이제 맞습니다.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선 룰 그 수싸움을 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분은 김동연 이제 그 전 대표가 샘물계열 그 당의 대표가 아무튼 이제 합당을 하면서 이제 후보로 나오시게 되는데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권리당원들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경선 룰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순조롭게 당에서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 원칙적으로는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국민참여경선 50%에서 반반 섞어서 하기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그걸 원칙으로 아마 논의할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민주당 뭐 집안 문제긴 하지만 제가 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뭐 송영길 대표가 사실 인천시장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렇게 서울 나오는 게 좀 생뚱맞긴 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 유승민 대표가 경기도지사 나오시는 거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뭐 그걸 못 나오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유력하면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송영길 대표 유력하신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유승민 대표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요즘 젊은 분들이 나와서 민주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거를 하면 참 좋겠다. 근데 거기에 송영길 대표가 딱 나오셔가지고 불쏘시개 투혼을 하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본인이 되려고 나오신 게 아니라 어쩌면 당을 위해서 이 흥행을 위해서 희생하러 나오신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흐름으로 봤을 때 절대 저분이 나오셔가지고 서울시장 후보가 되실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대신에 저분이 나오시면 이 경선이 굉장히 재미있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를 꺾은 누군가 신예. 그래가지고 이게 드라마가 딱 되면서 물론 그래도 저희가 이기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맞짱 토론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과 이로 인한 용산 시대를 전망했고요. 또 6일 지방선거 여야 준비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중부와 호남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등 많은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7도로 출발해 한낮엔 서울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